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 확정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혼란이 더욱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지배하는 당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아직도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주. 네. 근데 또 이 변수가 될 만한 그런 판결이 또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 갈수록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 어제는 그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주 대법원이 내린 결정인데요. 주정부가 선거 직전에 선거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게 좀 유리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이 판결, 그러니까 선거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 있는데요. 그 뭐 인포메이션이 잘못됐다든가 흐릿하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해서 유효한 투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오류 수정 기간을 선거일이 임박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주가 늘렸습니다. 늘려버렸는데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고 어제 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선거에 임박해서 바꾼 것이 이제 무효화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편 투표와 관련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주정부가 좀 늘렸던 것이 다시 좀 예전으로 좀 짧아지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개표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지금 나오는 개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이 뭐 어떻게 변했던 거예요? 규정을 보면 펜실베니아에서는 원래 선거일 이후에 6일까지, 그러니까 선거일부터 6일까지 우편 투표와 관련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이 선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6일이니까 11월 9일까지. 그러니까 즉 월요일이죠. 그 선거가 열렸던 그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고 유효한 투표로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시 무크바라는 이 펜실베니아주 총무처 장관이 선거일 이틀 전에 이 날짜를 12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사흘을 더 늘리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이 주 총무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주 총무처 장관의 어떤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총무처 장관이라는 것은 어느 주나 마찬가지지만 선거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의 입장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이런 어떤 기존의 규정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처가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공화당이 그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편 투표라고 하지만 우편 투표도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는 것만 유효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는 원래 그 선거일 이후 3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11월 6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선거일이 있는 주에 금요일까지만 도착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는데 그것을 공화당이 11월 3일 선거일 당일까지로 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펜실베니아는 원래부터 11월 6일까지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야지 갑자기 당긴다는 것은 또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억울한 그런 무효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이 판결이 그러니까 11월 3일 선거일 얼마 안 남겨놓고 나온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시 무크바 주 총무처 장관이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편 투표 도착 유효 기간이 사흘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류 수정 날짜도 자동으로 사흘 늘어난 거다.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11월 9일이었으니까 11월 12일까지 늘려도 되겠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소송 그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이 선거일 이후 3일 후까지 유효하다고 한 것은 펜실베니아 주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유권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화당이 선거 당일까지로 제한해야 된다고 한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3일까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였지 3일을 새로 늘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주총무처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9일까지로 되어 있는 오류 수정 기간을 12일까지로 늘리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바꾼 거였는데요. 근데 이 참 그러니까 주총무처 장관이 전혀 다른 판결인데 그러니까 오류 수정 기간과는 관계없는 사안에 대한 판결을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인 건데 이 판결이 참 의미가 있는 게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이 판결이라는 게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인 건 틀림이 없네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 자체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뭐 펜실베니아의 개표 결과가 일부 바뀌긴 하겠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과 한 5만 6천여 표 이상 펜실베니아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정도의 아마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죠.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공화당 쪽이 제기한 소송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그중에 이 소송이 지금 받아들여졌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소송과 비슷한 그런 의미의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선거를 부정하게 했다는 건데 그건 사실 좀 지나친 주장인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민주당 인사가 그 판결을 적당하게 해석해가지고 바꿔버리 규정을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대놓고 불법 선거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의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지사로 돼 있고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결국은 민주당이 그 선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 좀 자의적으로 이 선거 규정을 해석해서 운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이번 그 판결에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도 많은 소송이 있고 뭐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뭐 애리조나라든가 여러 주에 지금 소송, 네바다도 그렇고요. 여러 주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소송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소송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주 대법원이 먼저 결정하니까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주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또 굉장한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판결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판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가 뭐 $1,200씩 준다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났어요. 뭐 그렇죠. 이번 주에는 됩니다. 이번 주에는 됩니다 하는 게 안 되어 온 것이 벌써 석 달이 지났고 그렇죠. 뭐 어제 이틀 전인가요? 뭐 또다시 올해 이달 안에 뭐 또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협상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요래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수많은 기자들, 수많은 앵커들, 수많은 전문가들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곧 된다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는데 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도 코로나19 이 구호 패키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CNBC에 출연해서 구체적인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구호 패키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당분간이 근데 사실은 어쩌면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격차는 좀 공화당과의 그 의석수는 줄어들었지만 다수당이 됐고 대통령은 지금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 불릴 정도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근데 연방 상원은 아직은 뭐 100% 확정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 지금 네, 굉장히 네. 높아진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연방상원이 지금 서로 다른 당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네. 민주당도 최근에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만났는데 양쪽이 전혀 입장을 안 굽혔어요. 글쎄요, 미치 네.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조 달러 미만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소한 2조 2천억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3조까지 불렀다는 3조까지 얘기 있어요? 최대는 3조까지 네, 지금 네.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협상이 평행선인데 연방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그러면 뭐 민주당이 협상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연방상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예상은 결국은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1,200달러 지급이나 연방 실업수당 그리고 뭐 더한다면 PPP 대출 요 정도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도 제대로 될런지. 글쎄요. 근데 아무튼 참 걱정입니다.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조 바이든 당선인 측에 네. 코로나19 핵심 전문가가 미국 전체 셧다운을 지금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이라는 분인데요. 미네소타 대학 감염병 연구 정책 센터장인데 이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도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아마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면 이 코로나19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아마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인물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락다운을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네. 4주에서 한 6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일거에 봉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나 뭐 뉴질랜드, 한국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완전히 철저한 락다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년 1분기나 2분기쯤 돼야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야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바탕에서 경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락다운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락다운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전혀 얘기거든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돈을 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서 그 협상 얘기도 했지만 지금 뭐 1조 달러네 뭐 2조 2천억 달러네 이런 서로 액수 갖고 지금 싸우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돈을 줄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지금 네. 3개월 4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보면 확실히 사람들의 어떤 씀씀이라든가 소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게 그렇죠. 피부로 지금 실감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그 타당한 정책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되고요.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요즘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뭔가 대책은 필요한데 대책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꽁꽁 틀어막는 이 락다운인 건가? 캘리포니아 뭐 LA도 락다운을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좀 효과가 있는지는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 틀어막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방역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닥터인데 지금 경제 관련 언급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미국의 무슨 저축률이 상승하고 저금리 상태고 이런 걸 감안하면 그 노동자 임금이나 중소기업과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까지 다 패키지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장 몇 개월 정도는 셧다운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게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 닥터가 방역 전문가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 바이든 당선인도 뭐 아직 뭐 인선이나 이런 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좀 경솔한 느낌도 들고요. 걱정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락다운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과연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예. 주영수 국장은 전체 락다운 4주, 6주 찬성하십니까? 근데 경제를 완전히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락다운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전면 반대입니다. 네, 그렇게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는요. 경제를 좀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어떤 좀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